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뵌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뵌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 사회학과 8사학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신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이상헌이라고 합니다. 지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발전 패러다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성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목은 생태경제학과 기본수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근대 경제학에서 이런 그 자연의 한계 문제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좀 잘 제대로 캐치를 못했는지 또 그것 이외에도 뭐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토지, 화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그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극복하면서 지금 생태 위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불평등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지 완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보내드린 자료를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래도 좀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좀 해주시면 이게 잘 보이시나요? 네, 넘어가시죠. 그 뒤로. 네, 이 사진 때문에 이 슬라이드가 좀 잘리네. 네, 네. 옆으로 조금 밀어놔 주시면. 예, 우선 뭐 근대 경제학 뭐 아담 스미스부터 얘기를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국부론을 이분이 쓸 때 문제의식은 당시에 중농주의를 했던 프랑스나 중상주의를 채택했던 스페인이 아니고 왜 산업혁명을 했던 영국이 부국이 됐나 이걸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좀 추적한 게 이제 국부론인데 이분의 결론이 영국은 이제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화폐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나 시장 사회를 형성했기 때문에 부국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오늘날 우리가 이 저녁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는 푸주간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기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국부론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얘기했던 거는 당시 중상주의 국가의 독점을 경계하려고 했던 의도도 있고 또 당시에는 이 이제 여전히 중세 길드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서 경제적 자유는 동업 길드에 소속돼 있는 조합원들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지 모두가 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시스템을 좀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다 이 자유로운 경제인이 돼야지만 이게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기득권층의 특혜나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전에 썼던 아담 스미스가 유명해지게 된 건 국부론이 아니고 그 전에 도덕감정론을 쓰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제 도덕감정론에서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건 오히려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따뜻한 손을 더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을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고 또 최소한 이상의 부는 효용이 없다. 어느 수준이 되면 그 다음부터 효용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감을 기초로 해서 모두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는 게 국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사실은 도덕감정론에 이미 이제 그런 전제가 있었고 그거를 좀 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시한 게 이제 국부론입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뭐 이렇게 따박따박 모든 걸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이제 근대 경제학의 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이 칼 폴란인데
막 거대한 전환은 워낙 유명한 고전이어서 많이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거하고 요 슬라이드하고 다음 슬라이드 두 개로 이 책을 사실 요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지만 핵심적으로 폴라니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시장 경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 사회죠. 시장 사회 전에 시장 경제 이전의 경제들이 존재했다, 분명히. 그게 이제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호혜성에 기초한 경제, 또 하나는 재분배에 기초한 경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정 경제인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폴라니는 묻어들어가 있는, 묻혀 있는 경제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묻혀 있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관계 속에 묻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은 다 다른데, 호혜성은 선물 경제, 그러니까 이 호혜와 호의, 이런 거 리시프로시티라고 하는 상호 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 호혜성에 기초한 경제, 뭐 선물 경제라고 해서 보통 이제 뭐 태평양의 이제 이 섬나라들 부족들 간에 많이 진행이 됐던 그런 경제를 말하고요. 그래서 직접 주지는 않지만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다 선물을 주다 보면 결국은 다 모두가 다 베니핏을 얻게 되는 그런 경제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재분배는 이제 이 뭐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왕한테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그걸 다시 이렇게 재분배를 필요에 따라서 해주는 뭐 그런 방식의 경제. 가정 경제는 이제 우리 집안에서 살림 살고 하는 이 돌보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에코노미의 제일 원래 의미,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제 집, 오이코스 플러스 노모스, 그러니까 가정하고 이제 이 어떤 규칙, 요거를 의미하는 게 이제 에코노미인데, 그게 제일 잘 드러나 있는 게 이제 가정 경제라는 거죠. 이게 다 시장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시장에 종속되지는 않은 그런 경제였는데, 예전에도 시장은 분명히 있었어요. 오히려 이제 크게 보면 원거리 시장, 그러니까 이제 낙타 타고 이렇게 실크로드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던 그 원격 시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조그만 로컬 단위에서 이렇게 이제 물건을 교환하는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두 시장은 서로 만나지는 않고 별도로 존재했는데, 이제 중상주의 국가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이 부르주아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이 도메스틱 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생기고,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막 부상하고 있었던 이제 국가, 민족 국가와 이제 결합이 되면서 국내 시장이 이 원격 시장과 로컬 시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배경, 그다음에 공장제 생산, 그다음에 그 대의제, 이제 이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혹은 자유주의, 그다음에 이제 이 뒤에 설명드릴 상품 허구, 이 세 가지랑 겹치면서 이제 아주 지배적인 패턴으로 시장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급기야는 시장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기 스스로가 이 사회를 다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조정적 그 시장이라고 하는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묻어 있는 경제가 아니라 이제 이 디스임베디드 됐다, 이제 뿌리 탈구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나 뭐 공장제 생산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상품 허구라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폴라니가 보기에는 절대 상품이 돼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토지,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 사람이죠,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상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토지도 공유제고, 사람은 이렇게 주거 인신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화폐도 사실은 이게 상품이 돼서는 안 되고, 여기 그냥 관계를 매개하는 정도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게 다 상품처럼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도 이제 이 공유 자원이 아니라 상품처럼 이렇게 이제 매매가 가능한 그런 걸로 바뀌게 되고, 사람도 노동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 노동력을 이제 상품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시장에다가 내놓을 수 있게 되고, 화폐도 하나의 상품으로서 이제 축적 기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뭐랄까 경제 전체를 이렇게 오히려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폴라니가 상품 허구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러니까 거짓이다,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상품 허구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제 공장제 생산, 이게 이제 합쳐지면서 자기조정적 시장이라고 하는 신화가 등장했다는 거고, 이 사회를 폴라니는 이제 시장 사회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근데 이제 시장 사회가 등장하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엄청난 빈곤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엄청난 빈곤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수의 부자들은 뭐 이제 자본가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자본가는 소수의 이제 자본가가 존재하면서 부가 그쪽으로 굉장히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이 사회 전면적으로 이제 빈곤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반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연두색으로 제가 다양한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이 폴라니는 이중적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 대처 방안이 나옵니다. 뭐 퀘이커교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협동조합 운동하는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뭐 이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 같은 사람의 공리주의 뭐 등등해서 굉장히 이 빈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반작용이 나면서 이제 이거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들인데요. 이따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 상품 허구 세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 토지, 노동, 화폐, 이 세 가지를 어찌 보면 다시 이렇게 리임베드 시키는 게 저는 생태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고, 아마 도넛 경제학은 이걸 명시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거진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근대 경제학은 이 자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죠.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 무한한 경제 성장은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지구라는 이 자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나 다 처음에 이런 식의 자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한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생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이 재생산이나 그다음에 분배, 돌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경시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업자본주의는 시공간을 굉장히 압착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흐름이 빠르면 빠를수록 계속 이제 이 순환이 가속화되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시공간을 이렇게 압축시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삶 자체 속도가 자연의 리듬이나 아니면 우리 생애의 리듬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아니라 자본의 리듬을 따라가게 되는,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공간이 실종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공간도 이 독특한 역사성과 문화, 고유성을 가진 장소가 아니라 화폐 가치로 다 환산될 수 있는 이 평면적인 공간. 특히 이걸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내 주는 게 모든 걸 다 부동산화하거나 부동산 상품으로 다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더 나가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 금융화되죠. 지금은 부동산은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이 증권을 얼마든지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금융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떤 질적이고 독특한 공간, 장소 이런 부분들은 실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공공성이 축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재산 소유권을 절대화하고 그걸 기초해서 이제 국가의 주권도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게, 특히 사적 소유권을 지키는 게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의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국민국가에서 주권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또 배타적인 영토성을 가진다든지, 그리고 뭐 국민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를 가지게 되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형태의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다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 현재는 지금 신자유주의적인
그 지구 그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 뭐 많이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 이제 이게 약화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신자유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탈취에 의한 축적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축적하려면 생산성을 높인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축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는 뺏어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개도국에 가서 뭐 자원을 뺏어온다든지 뭐 공유지를 이렇게 뭐 차지해 버린다든지 뺏어오는 탈취에 의해서 이 축적을 하는 그런 특징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의 공유 자산을 독점해 버리는 엔클로저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엔클로저는 예전부터도 자본주의 초창기부터도 그 이제 목초지를 그러니까 이제 원래 농민들이 갖고 있었던 공유지를 양모업자들이 가갖고 다 쫓아내고 양 키우기 위해서 이게 돈이 훨씬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울타리를 치는 거 그 앵클로저라고 하는데 이게 똑같은 형태가 지금 계속 이제 근대 경제학이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확산되면서 이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결과 이제 폴라니가 이렇게 보여줬던 그 당시 상황과 뭐 더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심한 사회적 불평등 등이 이제 자꾸 이제 증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근대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약분 가능성인데 이거는 모든 거를 다 화폐 가치로 환산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우리 생태계나 이런 데서는 한번 이 성격이 변하면 다시 안 돌아가거든요. 계란을 한번 이렇게 불에 구워버리면 다시 원래 계란으로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근대 경제학에서는 이런 게 아니라 다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동일하게 화폐 가치를 매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교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약분 가능성인데 이 약분 가능성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가 사실 대표적인 건데 이 원전 이제 위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괜찮다. 다 그거는 비용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비용은 미래로 미뤄두는 거예요. 원전은 미래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수명이 한 40년, 50년 정도 된다고 치면 그 이후에는 이거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야 되거든요. 원전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세대는 그 비용을 치르질 않아요. 우리는 편익만 딱 보는 거지. 미래 세대가 그 사실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비용을 계속 이제 우리 후손들한테 계속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어쨌든 돈을 미리 뭐 만들어 주거나 비용을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서 치르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원전 가보시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 충당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원래 쌓아놓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안 쌓아놓죠. 다 써버리고. 그래서 실제로는 잘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원전 사고는 뭐 이미 10년 전에 후쿠시마에서 뭐 그 전에도 쓰리마일 아일랜드나 아니면 그 체르노빌이나 이런 데서 이게 한번 이렇게 터지면 더 이상 이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성장하거나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도 여전히 일본은 또 이 오염수를 그냥 방류하겠다 그러고 미국은 또 잘했다 그러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근대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런 그 자연의 한계와 관련해서 생태 경제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생태 경제학의 전제는 이 생태계하고 인간 사회가 에너지나 물질의 흐름으로 사실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경제학은 자연하고 사회를 분리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원을 얻어오는 곳 그리고 폐기물을 버리는 곳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거기 생긴 거는 그냥 비용으로 나중에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태 경제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경제 성장 방식이 불가능하니까 전제를 바꾸자. 그래서 자연과 사회가 불가분의 관계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이 자연 환경을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 생태계 신호에 따라서 우리 시장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완전히 관점을 뒤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원칙을 준수한 뭐 과학기술의 산업화라든가 과학기술의 생태화 이런 거를 이제 추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도 이게 계속 이제 자본 축적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최소화 자연의 한계 내에서 도넛 경제학에서 이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한계 내에서 발전을 이루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생태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이 화폐 가치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화폐 가치도 중시하지만 그것만 있지 않다. 에너지도 같이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물질 흐름 분석이라고 해서 자원을 이 경제 시스템에 들여오고 다시 이제 폐기하는 그 전 과정 이거를 다 고려해서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 더 추가해서 이제 이 경제적 약자나 미래 세대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제 이건 이제 환경 정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정의롭게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태 경제학자들이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생태 경제학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이 이름이 좀 어려운데 니콜라스 조스크 레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79년에 탈성장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면서 이제 이른바 생태 경제학이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들어 이제 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제의 목적이 뭐냐? 이거 좋은 삶을 위한 거다.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부엔비비루라고 에콰도르나 볼리비아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일찌감치 이 사람이 좋은 삶 얘기를 했어요. 근데 더 기원을 따지면 아리스토텔레스도 경제학의 목적은 좋은 삶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연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생태계가 이렇게 쭉 진화하는 과정에 우리도 인간도 참여해서 그거를 좀 아름답게 만드는 이게 경제 활동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한 거는 지속 가능한 발전보다 이미 선진국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좀 축소해야 된다. 너무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를 근데 이제 한꺼번에 막 하면 안 되고 굉장히 계획을 세워서 주도 면밀하게 이제 축소시켜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좋은 삶에 기여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태 경제학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분할을 해요. 요건 이제 그냥 스냅 사진처럼 몇 가지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탈성장 운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태 경제학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뭐 2004년에 이 프랑스와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퍼포먼스를 해요. 전국을 이제 당나귀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탈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토론하고 뭐 이런 거를 한 적이 있고 2005년에는 공정한 탈성장 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뭐 성장 반대자들의 당도 창당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탈성장이 좌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파도 이 탈성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파도. 그래서 신우익 쪽에서는 앞으로 이 네오파시즘의 새로운 미래가 바로 탈성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에코파시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에코파시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명선 윤리예요. 그러니까는 지구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미 용량을 다 초과했다. 더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도와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파시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이제 그래서 이 신우익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태리에서의 사례라든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의외로 우리가 되게 불필요한 거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면 오히려 더 여유 있고 뭐 이렇게 좀 삶의 기쁨을 가져오는 뭐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태 경제학을 더 전공했던 그 경제학자들이 성장 전환 네트워크 이런 것도 창설하고 다양한 이게 좀 흐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생태 경제학을 굉장히 대중화시킨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도넛 경제학인데요. 케이트 레이워스가 스스로가 자기 생태 경제학자라고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뭐 거의 생태 경제학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꼭 한번 나중에 시간 내서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전제도 이게 전형적으로 생태 경제학자들의 전제예요. 다시 이 경제를 폴라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묻어둔 경제로 되돌려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경제를 한번 거쳐가죠. 거쳐가서 나중에 폐열과 뭐 이런 게 나와서 지구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에너지 흐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와 각종 원료가 사회라는 관계를 통해서 경제 쪽으로 들어오죠. 이게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에 쓰이는 자원들입니다. 자원들. 근데 이 위계를 보면 지구가 제일 바깥에 있고, 그다음에 사회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경제가 있죠. 이제 경제의 네 주체를 이 사람은 가계, 국가, 시장, 커먼스 이 네 개로 나눠요. 우리 보통 이 사무엘슨의 경제 원론 보면은 가계하고 기업밖에 없거든요. 주체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긴 네 개나 만들어 놓죠.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건 금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은 제일 제한적으로만 이거를 이 심부름 역할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금융이 중요하기는 한데 얘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시장 바깥에 나가서 아니면 경제 바깥으로 나가서 모든 걸 좌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지난 수업 시간에 한번 보셨던 그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자연의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치명적인 환경 위기를 맞는 생태적인 한계 9개가 쭉 있죠. 이건 이제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이 리서치를 인용을 해서 스웨덴에서 만든 이제 리서치 데이터를 가지고 이 9개를 찾은 거고요. 그 안에 사회적 기초는 아마 이제 이분이 따로 경제학자니까 이렇게 이 정도는 지켜야 인간이 존엄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이 안쪽에 사회적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은 요 도넛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범위 내에서 하자라고 하는 거고 방식은 예전에는 이렇게 근대 경제학은 자원과 에너지를 바깥에서 끌어와 가지고 한번 쭉 통과해 갖고 나면 버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재생하도록 이 나비 모양인데 들어와서 한번 쓰고 나서 다시 재생시켜서 또 쓰고 이게 여러 번 이제 쓴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버리는 물질과 열을 최소화하는 이걸 이제 이 사람은 나비 경제라고 이제 이런 설계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경제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 중심적인 것보다는 네트워크 형태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 불평등이 사실은 자꾸 가속화되면 이 사회 자체의 역동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도 위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경제 성장 자체도 안 된다. 불평등이 자꾸 이제 지속이 되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식이 경제를 더 성장시켜 가지고 과실을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IMF조차도 그걸 인정을 하죠. 그런 그 누적 트리클 다운 효과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성장만 무조건 하면 분배가 저절로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분배를 차라리 처음부터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시스템은 이런 분산형 네트워크가 오히려 자원을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잘 쓰고 불평등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보시면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넛 경제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를 제가 아까 앞에 폴라니 얘기랑 같이 연결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상품허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 처음에 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 그 다음에 화폐인데, 예, 제가 이 노동 문제는 뒤에 제일 뒤로 놔두고 토지하고 화폐 먼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불평등을 줄이려면 사실은 이제 이 소득 재분배하고 재산 재분배가 다 필요한데, 요새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저기 윤희숙인가? 하여튼 논쟁이 약간 있잖아요. 재산과 뭐 이런 거 있는데, 재산은 재화하고 자산 합친 말이고요. 이제 근데 소득하고 재산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소득은 이제 임노동해서 번 게 소득이고, 재산은 이제 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산, 부동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근데 이 두 개의 이 분배가 다 필요한데, 특히 이제 이 토지에 대한 재분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막스 시절에 활동했던, 미국에서 활동했던, 이 사람은 강단 경제학자가 아니고요. 노동자예요. 노동자 출신의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쭉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공유 자원인 토지를 독점해서 거기서 나오는 렌트를 가지고 지들이 다 가져가는 이 지주들이 제일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한 거는 이 토지는 모두의 것이고, 특히 토지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 주변에 뭐 그 안에 토지 밑에 묻혀 있는 뭐 광물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뭐 예를 들면 인프라를 옆에 깔아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도로를 넣어준다거나 뭐 풍경을 좋게 한다거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걸 많이 해준 결과 이게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다 그거를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다. 사회가 만들어준 걸 왜 니네가 다 가져가냐? 라고 해서 이 사람은 다른 세제는 다 없애고 토지 단일세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금은 필요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로도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인데, 토지 가치세, 그러니까 토지 단일세를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토지세만 받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세원을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면 그렇죠. 강남이 왜 비싼가? 네. 강남에 인프라를 다 깔아줘서 그래요. 우리가 다 깔아준 거죠. 우리 세금으로. 근데 거기 이제 수익은 강남 사람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토지를 소유했다는 혹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보유세, 이따가 이제 기본소득 얘기할 때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보유세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8개 국가 중에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뭐 이런 나라들, 한국 포함해서 8개 중에서 토지 보유세가 두 번째로 낮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곧 이따가 이제 이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토지가 아까 이제 공유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이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지는 관리를 안 하면, 아니면 소유권을 설정을 안 해놓으면 아무나 막 들어가서 쓰기 때문에 결국 망한다. 다 망한다. 그래서 이제 이 공유 커먼스라고 하는 거는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다 소유권을 분명하게 밝혀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경제학, 이 사람 사실은 경제학자는 아닌데 정치학자인데,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 커먼스가 잘 관리되고 있는 사례들을 쭉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협동하고, 그러니까 잘 규칙을 정해서 서로 신뢰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굉장히 생산성이 높다. 커먼즈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서 이 커먼즈라고 하는 것이 결코 뭐 이렇게 사회 악이라거나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효율적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입증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이 오스트롬의 커먼즈는 커먼즈 논의 중에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자유주의 커먼즈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커먼즈를 굉장히 혁명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 논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 네글이라든가 하트라든가 이런 이태리 자율주의 막시스트들은 이 커먼즈를 굉장히 또
아주 혁명적인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오스트롬의 사례는 굉장히 작은 커먼즈만 사례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커먼즈 굉장히 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해내는 약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토지라고 하는 이 커먼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거를 쓸 거냐, 그 규칙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유용한 커먼즈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화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취약하긴 한데, 하여튼 제가 이해한 대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화폐가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화폐는 이 일종의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보면 종이 쪼가리에다가 우리가 다 지금 이거를 이제 서로 얘는 가치가 있다라고 믿고 있어서 지금 이게 쓰이는 거거든요. 가치로.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이돈, 이게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위조 지폐겠지만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위조 지폐로는 세금을 못 내잖아요. 세금을 낼 수 있으면 이제 그건 사실은 화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회적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화폐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화폐도 이 화폐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성격을 부여할 건지, 그리고 이 사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사회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뛰쳐나와 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독자적으로 금융자본화 돼서 이 사회를 굉장히 막 불안하게 만드는,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이렇게 갈 거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화폐를 중앙은행에서 찍는 줄 알고 계세요. 화폐는 상업은행에서 찍어내는 겁니다. 상업은행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제 유통시키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화폐를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대출 받은 투자는 어디에 가냐? 비생산적인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됩니다. 이건 이제 비생산적인 투자라고 하는 거는 기존 자산 가격을 높여갖고 수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예를 들면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 30평대가 보통 20억에서 30억 정도 하잖아요. 걔가 무슨 생산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거의 따지면 별로 없거든요. 부동산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근데 거기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이제 그거는 시장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돼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비생산적인 투자에 엄청난 돈이 지금 이제 대출 받아갖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저도 이제 뭐 전세할 때 이렇게 또 대출 받아갖고 해갖고 올라가면 또 좋다 이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2008년에 금융 붕괴 이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은행 대출의 10년 동안 은행 대출의 75%는 주식, 그 다음에 주택 매입. 그 당시 또 이제 이 모기지가 미국에는 많아갖고 뭐 묻지마 모기지도 닌자 모기지라고 있었어요. No income, no job.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없어도 된다. 뭐 잡이 없어도 된다. 그냥 무조건 대출. 그래서 이제 닌자 대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막 주택을 산 거예요. 모기지 믿고서. 그러다가 이제 그게 버블이 터진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이 거품을 형성하다가 깨진 거죠. 실제로 그때 소규모 생산업자, 그러니까 생산적인 투자로 간 비중은 1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그런 화폐가 이런 비생산적인 대출에 많이 쓰이냐? 이게 사실은 다 이 빚이거든요. 부채를 계속 이제 조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부채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우리 국민 소득에서 은행이나 그 투자자들의 이자 이런 쪽으로 이 몫이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내 소득은 그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대출을 받고 나면 은행한테도 계속 지금 매달 그냥 돈을 내잖아요. 그럼 제 월급에서 그만큼 까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소득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런 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얻는 소득은 자꾸 줄어들고 부채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제 화폐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화폐를 다시 묻어둘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제 이 사회 관계 속에 묻어두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도넛 경제학에 나와 있는 것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화폐의 성격을 바꾸는 방식이. 그래서 우선 이제 지급 준비율을 100%로 변경한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100만 원을 맡기잖아요. 100만 원 거래를 저하고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100만 원을 맡겨놓으면 지급 준비율이 100%면은 요 예금에서만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이상 대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우리나라 지금 법정 지급 준비율이 7%거든요. 7%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예금주가 내 돈 내놔라,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은행이 지급을 준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급을 준비해. 그러니까 7%만 은행에 놔두고 나머지는 대출을 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보통은 7%보다 조금 더 보유를 해놓죠. 예를 들면 10%로 가정을 해보면 100만 원을 맡겼을 때 지급 준비율이 10%면 10만 원만 은행에 놔두고 나머지 90만 원은 또 대출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중에 지금 돈이 얼마 돌아다니는 겁니까? 원래 100만 원, 제가 이제 내 통장에 100만 원 찍혀 있어. 그리고 누군가는 또 그 대출을 받아갖고 그 사람 통장에도 90만 원이 돼 있죠. 그러면 실제로 실제 그 화폐는 100만 원밖에 없어야 되는데 시중에는 190만 원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 양은, 요걸 뭐라고 하냐면 신용창조라고 하거든요. 신용창조. 그러니까 이제 뭐 90만 원이 다시 또 이제 뭐 누가 또 입금하면 또 10만 원만 놔두고 또 대출해주고, 이거를 계속하면 실제로 10% 기준으로 하면 뭐 한 10배 정도 많은 돈이 시중에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신용창조라고 하거든요. 신용창조가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었던 예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부채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용이 굉장히 과도하게 팽창해서 이게 자꾸 거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규제하자 이래갖고, 이게 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굉장히 이 사람들 다 지금 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어빙 피셔라든가 밀턴 프리드만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이 너무 과도하게 신용이 풀리면 이게 감당이 안 된다. 너무 이렇게 계속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거품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지급 준비율을 100%로 변경해버리면 딱 예금된 것만큼만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중에 예금 금액하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금액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제로금리 형태로 이제 꼭 필요한 뭐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뭐 예를 들면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뭐 대중교통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쪽에만 대출을 뭐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왜냐하면 이제 이 메리트가 없어지면 투자해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메리트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대신 이제 경제가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 되면 거의 그냥 이렇게 똑같은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약점은 물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디에 주로 방점을 많이 찍어 놓냐면 거품 방지.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막 이렇게 커지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지급 준비율을 100%로 변경하는 방법도 이제 제안이 된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인을 위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가 침체됐을 때 민간은행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직접 신규로 화폐를 발행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직접 줘요.
그냥 이렇게 국민들한테 직접 줘가지고 이 부채 상환에 써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일반인을 위한 양적 완화를 2008년도에 미국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구제금융 주지 마라. 구제금융 주지 말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렇게 은행을 살려갖고 은행이 그거를 해결하도록 냅두지 말고 걔네들은 그냥 망하게 냅두고 그냥 이 워낙 이제 거품 때문에 다 빚더미에 올라앉았잖아요.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그냥 거기다가 화폐를 줘라. 그래서 부채 갚게. 이게 훨씬 더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시되죠. 네. 이제 왜냐하면 은행에 있는 사람들 훨씬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반인을 위한 양적 완화도 사실은 한 방법으로 존재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슷한 맥락에서 녹색 양적 완화라고 해서 그린 QE라고 해서 이제 새로 화폐를 발행하면서 이 화폐는 친환경 인프라 건설에 쓰세요라고 해서 이제 아예 그 돈을 그쪽으로 이제 몰아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 새로 화폐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들으시면 이상하죠. 화폐를 이렇게 뿌려도 되는 거야? 뭐 이런 걱정 막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뒤에 가서 MMT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도 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MMT 이론입니다. 그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먼즈가 설계한 화폐 제도는 요즘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지역화폐와 마찬가지. 지역화폐를 주로 얘기하는 건데 사용자 공동체가 발행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화폐를 만들어 갖고 주로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를 부양하기도 하고 이제 이 임금 노동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임노동을 벌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지역 화폐를 통해서 뭐 이제 수당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했을 때 이 지역 화폐로 받아갖고 그걸 가지고 다른 뭐 먹을거리를 산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사례가 케냐 몬바사 이게 빈민가 이름이에요. 거기 이제 방글라데시 페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방글라데시가 나라 이름이 아니고 왜 이름이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방글라 페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 이 지역 화폐를 이 빈민촌에서 만들었을 때 이 외국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좀 도와줬거든요. 이 사람들 다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이게 이제 법정 화폐를 위협한다고. 그런데 이제 막상 보니까 실제로 이게 쓰이는 걸 보니까 오히려 지역 경제를 상당히 활성화시키는 걸 알게 돼요. 그거 다 풀어주고 오히려 이제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대부분 여성들이 여기에 많이 가입을 해서 이 방글라 페사를 이제 썼는데 이제 뭐 회원 가입해서 회원들끼리 쓰는 거죠. 회원들끼리 쓰고 가맹점 모집해가지고 거기서 쓰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법정 화폐가 모자랄 경우가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충격을 이 방글라 페사를 가지고 좀 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데 방글라 페사가 있으면 뭐 이렇게 이제 일단 애들 뭐 빵을 사가지고 먹일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경제 충격을 좀 흡수하는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디지털 통화는 뭐 지금 너무 핫해서 좀 오히려 걱정인데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조금 성격이 좀 달라요. 비트코인은 이제 화폐 기능에 훨씬 더 많이 이제 치중해 있는 거고 이더리움은 이 발음도 좀 이상한데 원래 하면은 에테리움인가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이더리움으로 표기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더리움은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쓰기는 쓰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건데 이더리움은 쓰면은 이제 일종의 이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쓰는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이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 그리드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러면 생산자들끼리 그 비용을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화폐를 쓸 수도 있고 이더리움에서 이제 뭐 자기들끼리 그거는 얼마든지 화폐는 만들 수 있으니까 이 플랫폼을 기초로 해서 전기값을 지불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소규모 이 전기 생산에서
비용을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를 해놓으면 아까 분산형 전원이 좀 안전한 분산형 네트워크가 비교적 불평등을 좀 완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이크로 그리드가 정착이 잘 돼 있으면 정전 사태가 일어나도 훨씬 회복이 빠르죠. 지금은 우리 다 중앙 집중형 전원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취약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취약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어쨌든 마이크로 그리드를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블록체인 통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일종의 대안, 이것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지역 화폐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통화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거는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기간 보관 초과료가 붙는 화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머리지는 영어 사전 쳐보시면 채선료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항구에서 배를 정박하는데 오래되면 채선료를 물어요. 그 디머리지라 그러거든요. 화폐에다가 이 디머리지를 매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사업가가 실비오 게젤이라는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지폐가 유효기간이 있어요. 지폐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생각했냐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태어나면 죽는데 왜 지폐는 태어나면 죽질 않냐. 얘는 죽어야 된다. 어느 순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축적 안 되게. 그래서 유효기간을 설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거기다가 정기적으로 그 옛날이니까 스탬프를 사가지고 붙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일주일이나 뭐 한 달 정도 더 쓸 수 있고, 대신 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가격보다 낮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점점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는 그런 화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넣어놓을수록 자꾸 깎이는 거예요. 내 원금이. 지금은 원금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죠. 자꾸 붙잖아요. 심지어 이자 높을 때는 막 엄청나게 늘어나죠. 근데 이건 거꾸로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돈을 내야 됩니다. 점점 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 30년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실제로 이 채선료가 붙은 지폐가 보조통화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33년에 미국 여러 주에서 사실은 이거를 도입하기로 거의 결정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때 대공황이니까 좀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다. 왜냐하면 이렇게 놓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가 쌓아놓고 있기보다는 뭔가 생산적인 쪽에다가 투자할 거고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에서 여러 개 주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했었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안 돼. 이거는 달러의 그 파워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법정화폐를 굉장히 이렇게 좀 우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럼 누가 달러 쓰겠냐? 다 뭐 이제 그래가지고 달러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다 이제 금지시키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채선료가 붙은 통화가 도입이 되면 이득 추구 대신에 가치를 가치 유지하는 거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돈을 쌓아놓기보다는 이 숲을 만든데 해갖고 이 숲을 만드는 데다가 투자해 놓으면 돈을 해놓으면 이거는 이제 채선료가 안 붙으니까 이 투자는 나중에 이제 이 숲이 잘 되잖아요. 막 그러면은 뭐 거기서 이제 뭐 임업을 한다거나 해서 나중에 돈이 돌아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근데 굉장히 장기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의 장기 가치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이 다른 뭐 예를 들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곳에 돈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만요. 그 전에 근데 이제 이게 이 디머리지가 붙은 화폐는 도입하면 사실은 이제 만능 해결은 아니고 이게 해결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뭐 인플레이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다음에 뭐
환율, 외국하고 할 때 이게 환율 문제 굉장히 부딪히거든요. 우리만 디머리지가 있는데 딴 나라들은 전혀 안 그럼 환율 어떻게 기준할 거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게 생각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MMT 이론이라고 하는 건 현대 화폐 이론이거든요. 이거는 이 화폐 이론에서는 이 화폐 성격 자체를 좀 달리 봐요. 화폐 성격 자체. 화폐에는 지금 아까 제가 이제 100% 지급 준비율 이런 거는 이제 전대설이라고 해서 화폐의 출발을 예금에서 시작해요. 예금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화폐가 쭉 신용 창조를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MMT 이론에서는 예금 없어도 된다. 만년필 화폐론이에요. 여기는 일단 내가 대출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없어도 예금 없어도. 그러니까 이제 화폐의 성격이 굉장히 좀 MMT에서는 화폐하고 국채를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화폐하고 국채를 거의 비슷하게 봐. 이거는 뭐냐면 만기가 없고 이자가 없는 국채가 화폐라고 봐요. 대신 이제 이 조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자도 없고 만기도 없으면 그 채권을 왜 가지려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채권을 가지고 쇼핑할 수 있고 세금 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화폐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로존에서 이제 지금 이 유로를 쓰잖아요. 유럽에서. 근데 이게 보면은 이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은 굉장히 불리해요. 자기네 나라 화폐량을 통제를 못 하거든요. 컨트롤을 못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태리에서 꾀를 좀 낸 게 그 2019년인가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오성운동이라고 해서 이태리에서 굉장히 이렇게 젊은 정당이 나타나서 새로운 막 이 혁신적인 정당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오성운동 쪽에서 이 자기네 국채를 발행을 해요. 근데 그 국채가 무이자 만기 없는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대신 세금 내도 돼 이걸로. 그리고 쇼핑해도 돼. 이거 사실 화폐거든요. 그렇게 되면. 갖고 이제 EU 중앙은행에서 이태리 니네 또 장난치냐? 안 돼. 이래갖고 이제 못하게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MT 이론에서는 화폐의 성격을 그렇게 봐요. 이거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채권 같은 성격이어서 나중에 이제 지출했다가 너무 많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날 것 같으면 그 다시 회수해서 소각시켜 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MMT 이론은 이제 지금 굉장히 논쟁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돈을 지금 헬리콥터로 뿌리듯이 뿌려도 지금 인플레이션 안 나거든요. 특히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물론 이제 혹자는 지금 금리를 굉장히 낮게 계속 유지하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안 나는 거지. 그게 화폐 많이 풀었는데도 안 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합니다만 이 MMT 이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 그 화폐를 그렇게 많이 풀어도 인플레이션 그렇게 쉽게 안 생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MMT 이론 하는 사람들은 재정과 관련해서 특정한 이 스탠스가 있는데 재정과 관련해서 스탠스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매파가 있습니다. 매파. 이 사람들은 이 단기 이 재정 균형을 굉장히 중시해요. 우리나라 홍남기 같은 사람. 절대로 이 정부 이 재정이 적자가 계속되면 안 된다. 부채가 오래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막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도 절대 안 풀잖아요. 돈을.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매파라 그래요. 단기 재정 균형에 목숨 거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비둘기파는 장기적으로만 균형이 맞으면 돼. 그러니까 단기는 뭐 균형이 그냥 수지가 좀 나빠도 장기적으로만 균형이 맞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을 비둘기파라 그러고요. 세 번째로 부엉이파가 있어요. 부엉이파는 장기적으로도 비균형으로 가도 괜찮다. 예, 이 MMT 이론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정부에 빚내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국채 이 성격은 사실 화폐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나중에 풀었다가 회수해서 소각시켜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계속 이제 이 MMT 좀 쉴까요? 예. 국채 회수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근데 MMT로는 어쨌든 좀 복잡해서 제가 뭐 깊이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주최 측에서 좀 쉬라고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한 10분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토지하고 화폐는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분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 정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시장적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시장에 다 맡겨놓는 게 아니라 비시장적 분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동안 이 비시장적 분배는 이 독립과 자유를 남성 권력의 토대로 생각하는 남성성의 상상을 위협한다라고 이건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시각이긴 해요. 근데 이제 뭔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오면, 그러니까 시장 못 벌어오면 남자 구실을 되게 못한다는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임금을 가지고 오지 못하면 임금 이외의 다른 것들로 뭐 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굴욕적인 거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배에 대해서 굉장히 부차적인 거나 아니면 이건 좀 열등한 거나 이런 생각이 특히 이제 근대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분배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가치절하를 많이 했는데, 이게 가정이나 여성에 대한 폄하랑 굉장히 또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의원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3억 1천만 개의 젖꼭지를 가진 암소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분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복지라든가 분배 이런 거는 굉장히 이게 시혜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여성 혐오랑 상당히 좀 연결이 많이 돼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 부라고 하는 거, 웰스라고 하는 게 항상 임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냐. 다른 방식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 부분이 그동안 굉장히 좀 가려져 있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상품화된 노동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노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를 이루는, 사회의 부를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제 주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계급이 가지는 이 초월적인 역사적인 운명은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이제 예전에는 이 프롤레타리아가 역사적인 모순을 가장 담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가 해방되는 게 어쨌든 역사적인 해방이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이제 노동이 존재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임노동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소득이라든가 금융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더 오히려 큰 부를 창출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토지 분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토지를 어떻게 공정하게 다시 분배 메커니즘에 집어넣을 거냐,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한 중요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 쉐어,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누려야 될 목, 이제 그라운드 렌트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내가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회에서 당연히 멤버로서 내가 누려야 될 권리, 그런 걸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누려야 될 렌트를 이제 그라운드 렌트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제 거기서 생기는 이득에 대해서 내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이 생산적 노동 이외의 다른 부분, 분배에 상당히 주목했던 이 나름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그냥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분배에 너무 이제 그때 많이 주목한다고 해서 막스로부터도 굉장히 비난받고 이제 뭐 철학의 빈곤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그 유산들이 지금 굉장히 유효한 게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중 운동,
폴라니가 얘기했던 이중 운동 중에서도 이 프리에라든가 이런 사람들, ON 이런 협동주의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 분배 문제 신경 쓰면서 노동자들의 복지, 그다음에 이제 교육, 그다음에 그 가족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거, 뭐 집 같은 거 잘 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배당금 지급한다든지, 뭐 호텔급 숙소에 이제 기숙사를 지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재생산 문제, 그러니까 이 생산만이 아니라 뭐 재생산, 돌봄 이런 부분까지 상당히 이때 배려를 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다시 좀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미국에서 이 일종의 이제 이 뭐 독립선언서 만들고 이럴 때 굉장히 그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해야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지구가 인간의 공동재산이다, 이거는. 특히 땅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보편 거기서 나오는 이 그 저기 뭐냐 수익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현금을 지급해 주는 거, 이거는 일종의 기초지대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1796년에 이미 국가가 노령연금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엄청 일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분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이 지구를 소유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지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구에서 생기는, 지구를 이용해서 생기는 수익을 기초로 해서 지대를 주자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라운드 렌트라고 이제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전통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이제 우리가 아나키스트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크로포트킨인데, 이 사람은 아예 생산보다는 분배와 분배 정의에 더 이렇게 착목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크로포트킨은 뭐 이렇게 그 상호 부조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지리학자거든요. 옛날 말로는 박물학자. 그러니까 굉장히 시베리아나 뭐 이런 데 답사를 많이 다니면서 이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조사해 봤는데 그 당시에 사회 진화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러니까 스펜서의 류의 사회 진화론, 그러니까 약육강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우승열패 뭐 이런 사회 진화론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윈도 사실은 좀 이용당한 측면도 있는데, 크로포트킨은 보면 경쟁이 존재하지만 그거보다 공생이 훨씬 더 우월한, 서로 돕는, 상호 부조하는 게 오히려 자연계의 더 근본적인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면서 모두가 다 서로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모두가 다 웰빙할 권리가 우리한테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일할 권리, 이거는 우리 결국 임금 노예로 만드는 거다. 그거 말고 이렇게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 안녕을 추구해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사회 성원이기 때문에 사회적 부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멤버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사회가 가치의 원천이라고 이 사람도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기본소득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뭐냐면 일 안 하는데 왜 돈 주냐, 이게 제일 큰 장애물이거든요. 그냥 왜 돈을 줘, 거지냐,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철학은 우리가 다 사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는 극히 일부를 빼놓고는 대체로 다 공유 자산을 서로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새로 만들어진 것의 95%는 다 기존에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조립한 것 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다 있는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생긴 수익은 나눠야 된다. 이게 사실은 기본소득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적 전제인데,
이제 뭐 그런 철학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오히려 아프리카 처음에 2차 대전 이후에 독립국이 막 생기면서 상당 부분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선택을 합니다. 사회주의를 선택을 하면서 이제 분배를 상당히 중요 이슈로 삼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아프리카 원래 부족 국가들이었잖아요. 아프리카는 부족 국가들이어서 기본적으로 이 상호 부족 공유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뭐 금광이 있거나 아니면 그 광물 자원이 있더라도 이거 다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전반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나중에 다 이 또 막 짜게지죠.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식민주의로 짜게지고 또 이 바뀌게 되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사회주의가 되면서 이거를 이 접목을 시켜요.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문화적인 전통을 그러면서 이 분배적 사회주의를 하자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60년대에 탄자니아에서 그 니에레레 대통령 이 사람 철학자 출신인데 탄자니아 사회주의를 우자마 그러니까 가족애라는 뜻이래요. 거기에 기반한 것으로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촌락 공동체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형성을 해요. 근데 얼핏 보면 우리 새마을 운동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새마을 운동하고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자조적인 커뮤니티를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막 만들고 그거를 만들도록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기초가 우자마였거든요. 우리가 다 가족이다. 그래서 이제 가족의 기초에서 이렇게 촌락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건 좀 실패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게 실패한 게 아니라 너무 어거지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촌락 공동체에 집어넣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거기서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실패를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개념 자체는 이런 상호부조, 뭐 공유 뭐 이런 개념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미비아는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미비아의 기본소득도 이 나미비아의 광물 자원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이 광물 자원들의 소유주가 누구냐? 국민이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국민들한테 배당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응당 이거는 자기들이 가져야 될 몫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물론 뭐 크지는 않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이제 나미비아는 지금 그걸 실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도 이 석유가 있으니까 석유 수입 석유 임포트가 아니라 석유에서 석유 팔아 갖고 생기는 수익 그거를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자산 조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다 뭐 수입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다 그냥 석유를 팔아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나눠주는 거.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이제 아프리카에 꽤 있어요. 이제 이거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좀 있는데 이제 이 광물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이 광물의 주인이 누구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국민들이 다 소유한 거다.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의 기초에서 이제 이 기본소득을 이제 지급하는 실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소득이 베이직 인컴인데 이게 조금 번역어가 조금 정확하지 않아요. 원래 페인이 얘기했던 거는 시민 배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면 다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시빅 디비던드예요. 원래.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하여튼 그냥 기본소득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그 소득이라는 용어 때문에 자꾸 임금이랑 이제 섞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같은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일 안 하는데 왜 주냐? 뭐 이제 이런 비판을 이제 받는데 철학을 이해하면 사실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다음에 이제 보시면 예, 뭐 이렇게 뭐 브라질도 그렇고 알래스카는 제일 많이 알려진 사례죠. 알래스카는 이제 석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석유 판매에서 생긴 거를 연구 기금으로 묶어가지고 매년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알래스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다 줍니다. 그래서 이게 유가가 막 올라갔을 때 제일 많이 받았을 때는 1인당 2천만 원씩 알래스카 주민들한테 다 준 적이 있어요. 예,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은 석유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팔아가지고 생긴 거를 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 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취지는 어쨌든 그 토지에 부속돼 있는 자원의 소유주가 거기 이제 전부 다 그 시민들이다. 그래서 거기 생긴 수익을 다 나눈다. 이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크로포트킨도 이 생각은 비슷했는데 크로포트킨은 아나키스트잖아요. 국가가 나서서 이거 하는 거에서 절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생각은 좋았으나 이게 이제 현실화시키긴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이제 이 좀 분배의 형태에 좀 그 뭐랄 근거를 둔 좀 급진적인 분배 정치가 사실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기본소득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다양한 형태의 분배를 좀 고려해 봐야 되고, 그거를 정치적인 노력으로 그거를 좀 이제 해결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기본소득은 자격 심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 그 자격 심사를 다 해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주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모욕적이고 낙인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은 자격 심사가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다 이제 주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복지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굉장히 원했던 좀 여유,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줄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인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모두가 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다 우리 동등한 시민이다라고 하는, 나 소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가, 기본소득 주면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은 노인제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그 다른 거 할 때 그거 빼고 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기본소득은 그렇지가 않고, 다른 게 있어도 이제 기본소득 받아도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무슨 그 근로를 한다든지 공공근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빼지 않아요. 그냥 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소득 받으면 오히려 더 노동할 수 있는 이 동기부여도 될 수도 있어요. 자꾸 추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복지 행정 비용이 절감되기도 하고, 제일 큰 거는 이 낭떠러지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데, 지금 선별복지 체계는 일단 한번 떨어진 사람을 끄집어 올리는 거거든요. 네. 완전히 이제 떨어진 사람만 이렇게 다시 끄집어 올리는 건데, 기본소득은 그까지 가기 전에 어쨌든 이제 좀 도와주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사실은 이제 노동윤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기만적인 게 많은데, 피지배 계급들이 사실은 이 자기들의 노동으로 지배 계급이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거를, 사실은 이제 그 분골쇄신 열심히 일함으로써 결국 누가 여가를 누리고 하냐면 이쪽 지배 계급들이 이제, 너무 이제 과격한가? 지배 계급이 이제 그걸 누리게 하는 건데, 자꾸 이제 이 노동윤리를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 덫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너무 임금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 뭐 그 얘기를 좀 이제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노동윤리를 주입시키려고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자본가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자본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벌금을 때리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뭐 교육을 엄청나게 시켜서 노동자로 바꿔내죠. 임노동자로. 노동윤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체득한 사람으로 바꿔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쭉 이렇게 계속 오래 지속되면서 어떤 게 생겼냐 하면 몸이 튼튼한데도 일 안 하면 되게 잉여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젊은 놈이 일 안 하고 뭐 하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생산적이지 않은 뭐 이런 예술을 한다든지 뭐 다른 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본 축적엔 별 도움이 안 되는
뭐 그런 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폄하한다거나 뭐 이런 기생충 취급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 노동윤리를 계속 강조해온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노동윤리가 그동안의 사회민주주의를 떠받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민주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완전 고용을 추구해서 어쨌든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 남성 노동자 한 명이 일해가지고 부양할 수 있는 하기가 좀 어려운 그 임금만 가지고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제 이 의미 있는 모든 일을 사회가 사실은 보장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MMT 얘기할 때 한 가지 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MMT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고용 촉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고용 확보 프로그램. 이거는 국가가 다 고용을 하라는 겁니다. 자본이 그거를 고용하도록 그 기업이 고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국가가 직접 고용을 다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MMT 이론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유사한 의미로 어떤 뭔가 이 의미 있는 일을 사회가 사실은 보장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 좀 이제 기본소득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 기본소득이 지급이 되면 여유가 좀 생깁니다. 막 쫓기질 않는 거예요. 네, 쫓기질 않고 왜냐하면 최소한의 수준은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프린스턴 대에서 이 두 교수가 샤피르 교수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 교수님이 되게 독특한 실험을 했는데 이제 피실험자들 대상으로 해서 공지를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문자를 주든지 해갖고 당신 지금 차 수리비가 $150가 나왔다라고 알려줘요. 대조군한테 좀 못 사는 사람하고 좀 부유한 사람하고 $150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통보 받은 다음에 바로 인지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지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사각형이랑 뭐 같은 거 인지 테스트를 쭉 해봤는데 $150라고 했을 때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인지 테스트에서. 근데 문자를 한 번 더 줍니다. 야, 너 차 사고 났는데 $1,500래. 굉장히 크잖아요. $1,500면. 그렇게 해서 통보를 딱 받고 똑같은 인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하고 부유한 사람하고 차이가 확 납니다. 부유한 사람은 $1,500이라고 해도 인지 테스트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 뭐 해가지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1,500 이거 어떻게 마련하지?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 테스트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유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인지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신적 처리량이라고 한대요. 우리 안 교수가 옆에 계시지만 심리학에서 정신적 처리량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근시안적 해결책에 자꾸 매달리거나 아니면 좀 그 현명하지 못한 결정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우둔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 때문에 너무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스트레스에 너무 막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아니면 여유 있게 미래를 설계하기에는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이게 또 자꾸 빈곤의 악순환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빈곤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분들 보면 좀 불친절할 경우도 있고 왜 이제 막 너무 피곤해 떠드는 캐시어 보시면은 막 되게 불친절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해서 서서 계속 있는데 그리고 우울하기도 하고 웃지도 않잖아요. 매너 없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도 되게 매너 없다. 뭐 이렇게 불친절하냐.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로는 이 정신적 처리량이 오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빈곤을 없애려면 아까 이제 우리가 쭉 보셨잖아요. 왜 빈곤이 생기는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결핍 상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기본소득이 바로 이런 결핍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런던에서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노숙인 관리하는 시설 비용이 연간 40만 파운드가 든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돈을 2009년 5월에 13명의 노숙인한테 한 3천 파운드씩 다 줬어요. 하나로 450만 원씩 한꺼번에 준 겁니다. 그냥. 그래서 대신 자기한테 뭐가 제일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거 하나만 조건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그 탕진 안 했어요. 450만 원. 다들 알코올 술 먹거나 아니면 도박에 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도 탕진하지 않고 자기한테 필요한 걸 다 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후에 13명 가운데 9명이 지붕이 있는 주거지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지 않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해주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브 다이렉트리라고 하는 NGO가 있습니다. NGO에서 미국 NGO인데 케냐의 이제 이 빈민들한테 $1,000 정도 현금을 일시불 방식으로 한번 지급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탕진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늘고 아동 빈곤은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미비아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금액은 굉장히 작았어요. 15,000원. 근데 이제 이게 나미비아 최저 생계비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그룹하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그룹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굉장히 차이가 나타났어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극빈자 비율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기본소득 받은 마을이 그다음에 실업률도 감소하고 여성들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소녀들의 학교 출석률 소년이 아니라 소녀들 그러니까 이 소녀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학교 가는 애들이거든요. 남자들을 먼저 보내지 딸은 절대 안 보냅니다. 근데 이제 얘들이 이제 학교 가기 시작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신장도 커지고, 그러니까 빈곤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가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이 뭐 그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 사례는 2004년에 이제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어느 다락방에서. 이제 70년대에 민컴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그 매니토바의 그 뭐 저기 인컴을 이렇게 한번 줘본 실험 결과가 이제 우연히 발견이 됐는데 이 73년에 한 인구 1만 1,000명, 한 10,000명 정도 되는 도시 소도시죠. 여기에서 이제 이 1,300 가구에다가 해마다 한 4인 가족에 1,5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줬어요. 해주면서 4년간 이 변화를 추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 사회학자, 뭐 심리학자들이 변화를 연구했는데 하다가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실험이 중단됐어요. 근데 이제 이 학자들이 이게 아까우니까 그냥 어디 숨겨놓은 겁니다. 이게 또 없어질까봐. 이제 숨겨놓고 지들도 이제 제대로 뭐 관리 안 했다가 이제 나중에 우연히 발견된 건데 해봤더니 그 4년의 실험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이렇게 의외로 출산율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막 애만 막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동 시간도 줄어들고 범죄율도 줄어들고 자가 주택 비율도 증가하고 저축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입원율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정신과 치료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력 처리량에서 여유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적어도 선진국에서 공공의료 지출 절감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그 사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그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금액 줘갖고 뭐 하냐? 맥시멈 40만 원인데 40만 원 정도 주는데 그거 갖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냐? 뭐 여기 있는데 재원은 하여튼 여러 데서 다 따져봤는데 부족하지는 않아요. 40만 원 줄 거면. 왜냐하면 이제 세금을 조절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조세 부담률이 되게 낮거든요. OECD 평균에 비해서.
아까도 보유세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보다도 엄청 낮아요. 평균 정도만 해도 상당 부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새로운 세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세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랑스가 어젠가 그젠가 그 팡기업들,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 프랑스 내에서 만들어진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말고 따로 3% 내라. 이렇게 이제 그 디지털세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충분히 그거 가능하거든요. 이제 법인세와 별도로 그건 충분히 논리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디지털세라든가 아니면 뭐 핵연료세 뭐 등등 뭐 탄소세라든지 이런 거 세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세금이 자꾸 이제 조세 저항에 부딪힐 것 같으면 아까 MMT가 얘기했던 것처럼 확 그냥 풀어갖고 저 고용을 더 촉진시키면서 그냥 그 적은 금액으로라도 기본소득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재원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아직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좀 저항이 꽤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절충으로 일단 농촌 기본소득을 먼저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농촌에다가 농촌에 거주 뭐 몇 개월, 뭐 1년 이상 거주 한 사람, 실질적인 거주 한 사람한테는 농촌 기본소득을 대신 금액을 좀 높여서 뭐 한 100만 원씩 준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상당 부분 이 수도권 집중 문제 약간 해결될 가능성도, 특히 청년들 많이 좀 요새 자꾸 청년들 자꾸 들먹거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좀 이게 수도권 집중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사실은 저 농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업이 기후 변화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기후 얘기하면서 얘기할 텐데 이 먹는 문제예요. 식량 문제. 식량이 제일 먼저 위기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상보다 조금 더 떠들었는데요. 뭐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